안녕하세요. 부자비즈의 이경입니다. 사장학교 CEO의 탄생 사례 연구입니다. 많은 경영자들이 현실이 중요하고 이론은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현장에서 컨설팅을 한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론이 탁상공론이고 현실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경영의 깊이가 얕고 큰 문제가 닥치면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지 못하거나 반짝 성공에 그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과거의 성공 비결을 집약해서 모아놓은 것, 과거의 성공 비결을 법칙화한 것이 바로 이론입니다. 이론은 마치 물류 산업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잘 닦아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사실 이론을 모르고 많이 시작하죠. 저도 창업했을 때 이론을 몰랐습니다. 저는 사회학 전공자였기 때문에 경영학 이론에 대해서는, 경제학은 좀 알았지만 경영학 이론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는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경영 이론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이론만 가지고는 절대로 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은 구멍이 너무 많죠. 너무 엉성하다고 해야 될까요? 체계는 잡지만 그 빈틈을 메꿔 주는 것은 바로 사례들입니다. 실패한 사례를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베스트 프랙티스, 다시 말해서 성공한 사례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남다른 비결이 있습니다. 그들의 비결을 잘 벤치마킹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나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망한 것만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한 사례를 보고 흥분합니다. 내가 간절하게 보고 열망하는 것, 사람들은 바로 그런 것을 담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례 연구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 연구는 국선생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최성식 대표입니다. 이분은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탈셀러리맨 전략으로 가정 간편식 사업에서 성공했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분야죠. 네, 최성식 대표 말입니다. 기업 하나 탄생시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10년은 늙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 나이가 51세, 네, 2017년 현재 51세입니다. 왜 창업했냐고 했더니 90세까지 당당하게 세금 내면서 살고 싶어서 창업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최 대표를 처음 만난 것은 이분이 그 경영대학원 MBA 과정에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프랜차이즈 경영론이라는 과목을 강의를 했었는데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사례 발표를 하고 또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대한민국에서 그 식품 산업에 대해서는 최고다, 모르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강의를 맡은 교수였지만 친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사업을 해도 잘할 거다, 성공할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성공할 거다라고 봤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창업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 이후에 정말 창업을 해서 이렇게 4050 세대들이 꿈꿀 만한 그런 이상적인 창업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그 최성식 대표의 그 창업 사례가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그 직장 커리어를 잘 살린 그런 점도 그렇고요. 또 직장 동료였던 후배가 지금 그 회사의 주요 인재로 합류해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식 대표가 창업 후 5년 만에 달성한 성과. 네,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그 기업 철학이 훌륭하고 사람이 좋고 똑똑하고 그래도 실적이 나지 않는다면 그건 네. 구두선에 불과한 거죠. 어쨌든 그 보여주고 있는 현재까지의 성과,
그리고 또 이분이 업종을 선정한 배경까지 창업에서 지금 현재의 성장까지의 모든 스토리가 듣는 사람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고 또 저 같은 컨설턴트들에게도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 7월 기준으로 국선생의 가맹점 수는 81개입니다. 그리고 전체 점포의 평균 매출액은 2,200만 원 정도 되고요. 물론 이제 그 전체 점포들의 편차가 있습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매출이 좀 줄어들고요. 서울 경기권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또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에 있을수록 갈수록 매출이 높습니다. 상류층이 거주하고 있는 그 국선생의 한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10평 남짓한 매장에서 월 5천만 원대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맹 본사가 여러 개의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참 이렇게 그 고무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직영 매장들이 대부분 월 4천만 원대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그 중에는 그 7, 8평도 채 안 되는 그런 작은 매장에서도 4천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전체 매장이 이렇게 매출이 높은 건 아니지만 가장 표준적으로 운영되는 직영점의 매출이 높다는 데서 사업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일단 그 본사가 시키는 대로 잘 한다면 그리고 최적 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이 업종에 가장 잘 맞는 어떤 상권 입지의 조건을 맞추고 또 경영자가 그 표준적인 어떤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영 능력을 발휘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높은 매출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기에 개설한 매장보다 최근에 개설한 매장들의 평균 매출액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 가맹본사가 처음에 점포를 출점할 때는 아무래도 힘이 없고 브랜드 파워가 없기 때문에 좀 개설 조건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면 투잡이라든지 입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좋지 않았을 텐데 브랜드 파워가 생기면서 더 양질의 더 조건이 좋은, 뭐 양질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더 조건이 좋은 창업자들이 오게 되고 그래서 매출이 높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본사의 시스템 자체도 초기에는 아무래도 그 시스템력이 좀 약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그 시스템의 혜택 또 브랜드 파워의 혜택을 다른 가맹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최 대표가 도전한 업종은 그 가정 간편식 사업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 가장 유망한 사업 분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가 그 트렌드 강좌에서 반찬 시장과 관련되는 트렌드를 한번 그 강의했던 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죠. 5년 만에 제조 공장을 가진 벤처 기업 으로 또 2016년 기준으로 가맹 본부 매출입니다. 가맹점을 합하지 않은 가맹 본부만의 매출액이 125억 원인데 이것을 달성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최성식 대표 커리어, 직장생활 이런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커리어를 살린 분야에 도전했죠. 원래 그 최성식 대표는 호텔 셰프였습니다. 그 잘 나가던 셰프였는데 젊은 시절부터 창업에 대한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잘 나가던 직장을 박차고 나와서 음식점을 창업했는데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음식을 잘하는 것과 창업을 해서 경영을 잘하는 것은 별개라는 사실을 이제 그때 깨달았고요. 두 번째로 들어간 직장이 이마트였습니다. 이마트에서 그 최 대표는 상품을 개발하고 구매하는 바이어였습니다. 가장 좋은 품질을 저렴한 가격에 찾아내야 했던 그런 직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식품 산업과 구매에 대한 노하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호텔 셰프 출신이라고 해서 모두 식재료나 식품 제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건 아닙니다. 제가 그 호텔 셰프로서 상당히 그 잘하고 있는 분한테 어떤 파가 좋은지 물어봤더니 그분이 어떤 흰 부분이 좋은 파가 좋은
흰 부분이 많은 게 좋은 건지 푸른색 부분이 많은 게 좋은 건지 그걸 대답을 못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셰프 조리를 하는 분이라고 해서 식재료에 대한 식품 제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최 대표는 셰프라는 전문 직업의 특성과 구매 노하우가 결합되면서 이 미래의 그 가정 간편식 사업 진출은 어쩌면 이미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식품 제조와 구매 노하우만 해도 대단한 건데 또 셰프이기 때문에 맛을 내는 것에 전문성이 있었던 것이죠. 이분의 그 창업에 대한 꿈은 어느 날 직장 일에 대한 흥미가 줄어들면서부터 싹 텄다고 합니다. 뭐 항상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윗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그 직장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번도 일하지 않고 자기 사업이라는 생각으로 정말 자기 사업을 하는 것처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 출근길에 가슴이 뛰지 않더라는 거죠. 회사가 안전궤도에 오르면서 점점 도전할 일이 줄어들고 좀 구조가 정착이 되면서 뭔가 일이 재미가 없어진 거죠. 직장 생활 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셀러리맨 마인드로 일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직이 안정되어서 도전하고 혁신한 일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자 바로 이때가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에 도전할 때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이제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이 가정 간편식과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는데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거대한 기업이 하는 사업에서 어떤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보고 이거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미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기회를 발굴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에서 기회를 발굴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회라고 하는 것은 승률이 있는 게임이죠. 그냥 유망하다고 덤벼드는 게 아니라 내가 도전했을 때 승률이 있느냐 이게 바로 오퍼튜니티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업에 도전을 했죠. 창업에 도전을 했는데요. 이 도전을 좋아했던 그 최 대표의 바람을 창업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산전수전 6회 공군전까지 다 겪은 거죠. 뭐 지금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일반인들이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제 도전과 위험 또 마음고생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직장 다니면서 경영전문대학원에 다니면서 프랜차이즈 MBA 과정을 공부했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이제 이 프랜차이즈 분야의 사업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또 이마트에 근무하면서 식품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싱글족 증가와 식생활 변화로 가정 간편식과 반찬 사업의 전망이 밝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장 업계를 다 알고 있는 이분의 그 안목이 실제로 그 국선생이라고 하는 매장에 가보면 진열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남다른 독특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 그 가정 간편식 시장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눈앞에만 보고 창업을 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시장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보고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이 전문성에서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셰프 출신이기 때문에 레시피는 본인이 만들고 구매 부서 경험을 살리면서 가장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또 창업을 하는 그 동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고기, 야채 이런 어떤 식재료의 품질이 좋은 건지 또 어디서 구매하는 것이 가격 대비 최상품인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바로 거기에 이 최 대표의 경쟁력이 발휘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국선생은 상당히 이제 프리미엄 품질을 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노하우에서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이제 그 서울 이수동에 있는 재래시장통에 직영 점포를 냈습니다. 그런데 5평 남짓한 매장에 하루 평균 매출액이 130에서 140만 원 올랐고요. 또 잘 되는 날은 200만 원이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3년엔 1월에는 의왕점, 4월에는 신천점을 오픈했고 또 2013년 5월에는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 입소문으로 점포가 늘어나기도 했고 또 지인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입소문이 난 거죠. 워낙 장사가 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가맹점 개설 요청이 이제 제도를 한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나는 지인이 배신을 한 거죠. 장사가 이제 잘 되자 그 지인들이 이제 점포를 내달라고 해서 내줬는데 장사가 잘 되니까 그 지인이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최 사장을 배신하고 상호를 바꿔서 본인이 직접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보려고 다른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그분은 뭐 지금 현재로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굉장히 사실 뭐 사업을 하다 보면 배신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CEO의 탄생에 그 경영하면서 배신을 당했을 때 또는 배신을 방지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그리고 다양한 사례와 함께 언급을 해놨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이제 아픈 마음을 그 아픔을 겪었지만 그런 마음을 추스리고 도전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죠. 애초에 이 최 대표가 프랜차이즈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제조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3월부터 공장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임대 공장을 사용했고요. 2016년 9월에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서 정부 지원금으로 지금 자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출을 정부 지원금으로 대출을 좀 받기는 했지만 이게 이제 그 자산으로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재정 상황은 굉장히 탄탄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전 재산을 투자한 것입니다. 이 퇴직금을 모두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집까지 팔아서 전세로 옮기면서 공장을 가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 아내의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가족들은 걱정을 하면서도 어쨌든 아빠를 믿기 때문에 응원을 해줬고 특히 아이들이 응원을 많이 해줬다고 하네요. 전 가족이 사실 사업에 실패하면 전 가족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가족의 응원이 지금의 성과를 만들어낸 원동력이 됐습니다. 최 대표는 시장 변화를 바라보면서 먼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사업을 준비를 했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운영하기 전에 재래시장통에서 5평짜리 공간에서 창업을 했던 그 모델은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게 1.0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지금 모델은 2.0 모델입니다. 1.0 모델은 매장에서 모든 음식을 만들어야 했을 때의 모델이고요. 2.0 모델인 현재의 모델은 반제품을 공급받아서 매장에서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 가맹점주들의 일손을 줄여주고 조리 업무를 간소화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판매 품목도 냉동 편의식과 상온 모델로 상온 상품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3.0, 4.0 모델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가정 간편식과 관련되는 시장은 중소기업들만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도 뛰어들어서 경쟁을 하고 있고 또 6차 산업을 하고 있는 그 농업법인들 까지 굉장히 다양한 경쟁군들이 등장해서 빠르게 시장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 대표처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에 대한 미래를 꿰뚫는 이 변화에 대한 어떤 안목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전처리 또는 반조리 상태의 식품을 벌크로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점포에서는 약간의 조리를 가미해서 개별 포장한 후에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 품목은 150여 가지가 넘습니다. 국, 탕류와 육류 요리 같은 종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냉동 만두, 냉동 간편식이나 상온 상품까지 다양하고요. 계절별 매출 증대를 위해서 시전 제품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마트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 굉장히 프로모션에 능숙한 유통 분야에서는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순발력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선생의 그 주 타겟은 자라나는 자녀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엄마들입니다. 저도 그 동네에 사실은 제가 한번 우리 동네에 부업으로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국선생 이 가맹 점포가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제 매장에 가보면 정말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또 이제 사가지고 왔을 때
가정에 이제 요리를 해서 내놓으면 가족들의 반응이 제가 음식한 거하고는 너무 반응이 다르다 보니까 저도 좀 자주 이용하고 있는 사실 단골 고객입니다. 어쨌든 이 자라나는 자녀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엄마들이 주 고객이다 보니까 창업할 때 만들었던 이제 경영 이념이 있습니다. 이 국선생의 사업 원칙은 좋은 재료, 좋은 기술,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좋은 재료를 발굴해서 좋은 기술로 맛있게 만들자. 이분이 말하는 좋은 재료, 국선생에서 말하는 좋은 재료란 관리된 재료입니다. 식재료를 우리가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항생제가 잔뜩 들어가 있는 장어라든지 농약이 묻어 있는 배추 같은 그런 부정적인 선입관이 먼저 떠오르죠. 근데 국선생은 관리를 통해서 식재료 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한우를 지금 국선생은 직접 키우고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최상품 소고기는 지방간이 생길 정도로 사람으로 치면 초비만, 슈퍼비만 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건강에 좋지 않고 특히 이제 이런 구이용으로 좋은 최상급의 소고기는 국거리용으로는 가치가 덜하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건강에 좋고 최고의 맛을 내는 그런 소를 위해서 친환경으로 소를 직접 키우고 있고요. 닭고기나 돼지고기도 무항생제를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또 좋은 재료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 최 대표의 장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신념과 철학을 갖고 노력하면 안 될 게 없다. 뭐 항상 이제 직원들하고 회의를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든지 쉽게 하려고 하니까 원하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지. 노력해서 방법을 찾아내면 원하는 걸 할 수 있다라는 게 본인의 이제 철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무항생제 돼지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조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직원들은 없다,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렵게 노력해서 찾아와라. 그리고 찾자. 그리고 결국은 찾아내는 게 이 국선생의 어떤 기업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국선생은 지자체와 제휴해서 친환경적인 좋은 재료를 지속적으로 이제 개발해 낼 계획이고요. 실제로 그 원재료 중에서 얼마든지 친환경적으로 그 할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의 노동력을 사용해서 그렇게 직접 재배를 해서 저렴한 가격에 조달할 수 있는 재료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하지 않아서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최 대표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많이 귀농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귀농을 해서 유럽처럼 부가가치가 있는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면서 국선생의 파트너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재료, 좋은 기술, 좋은 마음. 이 세 가지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은 출시하지 않는다는 게 국선생의 사업 방침입니다. 그리고 안정된 매출과 소비자 신뢰는 바로 이 원칙을 지켜나가는 데서 나온다라는 것이 이제 철학이고 실제로 또 그런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선생의 가맹점주들 중에서 장사를 잘하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철학을 소비자들하고 잘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들이 매출이 높습니다. 그것은 이 소비자들이 요즘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문재인 대통령 움직이는 거 보면요. 그분이 선택하는 모든 선택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은 착한 거, 선량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역 장군 중에서 착한 장군한테 항공권을 선물을 한다든지 또 뭐 그 치킨을 시킬 때 착한 통닭으로 알려져 있는 그 치킨을 불러서 치킨을 만들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인 것처럼 요즘 소비자들도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선량한 이 기업의 가치를 얼마나 소비 고객들하고 잘 커뮤니케이션 하느냐가 또 그 가맹점의 매출을 올리는 원동력이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 최성식 대표는 퇴직자들, 대기업 출신인데요. 대기업을 퇴직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할까요? 최성식 대표는 예비 창업자들한테
해줄 말이 뭐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업종 선정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불나방 창업을 하지 말고 적어도 5년, 10년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선정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다. 뭐 이런 말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면한 과제를 이분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당면한 과제는 가맹 본사를 믿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가맹점주들을 성공시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가정 간편식과 반찬 전문점은 부지런하고 상품 지식이 풍부하고 소비자들에게 설명을 잘해주는 가맹점주들이 매출이 높습니다. 또 서민층 거주지보다는 중산층 이상 거주하는 상권에서 더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가맹본부는 직영점의 성공 노하우를 가맹점주들에게 전달하고 대등한 사업 파트너로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최 대표의 그 장기적인 꿈을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글로벌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푸드테크를 잘 활용을 해서 한식을 수출하는 것이죠. 해외에서 한식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현지에서 도달하는 원재료 맛이 우리 땅에서 나는 농산물하고 달라서 우리 맛을 제대로 알릴 수 없다는 것을 늘 좀 안타까웠다는 거죠. 외국에 유럽이나 이런 데 이제 일 때문에 출장을 가보면 한식이 먹고 싶어서 한식당에 갔는데 거기서 도달하는 한식의 재료가 우리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맛이 없더라는 거죠.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그 이탈리안식이라든지 해외 수입품을 보면 정말 그 현지의 맛을 제대로 내고 있는 그런 가공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제대로 된 한식 맛을 내는 그런 가공품을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하는 회사가 되는 것이 국선생의 장기적인 목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실제로 그 식품 박람회 같은 데를 가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에스닉 푸드라든지 이탈리안식이라든지 이런 그런 외국의 음식점과 관련된 거기서 사용되는 뭐 조리 기구 그다음에 각종 원재료 소스 가공품을 보면 정말 전부 다 현지 거예요. 이 현지 게 가장 맛있기 때문에 현지 걸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외국 음식에 대해서 노하우가 없으면서 그 사람들의 그런 노하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한식을 좋아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넘기 어려운 벽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최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철학이 꼭 이루어져서 정말 영국의 런던에 가서 그 제대로 된 한식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레트로트 파우치나 이런 제품이 런던에 있는 그 슈퍼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고 이런 시대가 곧 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자주 보는 동영상 중에 하나가 뭐 영국 남자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참 재밌어요. 한국 음식에 대한 영국인들의 반응이 이제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맛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정말 너무 맛있다라고 그 반응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 영국 남자가 그 현지에서 조달한 그런 식재료는 우리나라 식재료하고 다를 거예요. 그런데도 맛있다고 하는데 제대로 해서 보내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네. 우리 또 이렇게 우리 어느 기업가가 가지고 있는 이런 꿈을 보면서 같이 우리가 들떨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바로 기업가가 꿈꾸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뭔가 우리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면 기업도 성공하고 소비자들과 그 꿈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를 왜 제가 뭐 국선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꿈을 보면서 나도 정말 공감해. 나도 정말 이 회사가 잘 돼서 정말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 라고 만들어내는 게 바로 경영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먼저 그런 꿈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꿈을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꿈을 고객들한테도 전달할 수만 있다면 사업은 거기서 바로 브랜드 프리미엄이 생기고 브랜드 애착이 생기고 그래서 브랜드가 단순히 인지도가 있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는 비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제가 쭉 설명을 했던 최성식 대표의 성공 비결을 하나하나씩 쪽집게처럼 꼭꼭 찍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 비결입니다. 바로 커리어를 살린 업종 선정입니다. 최성식 대표는 업종 선정을 잘했어요.
자기가 잘하는 분야, 자신 있는 분야, 장기적으로 전망 있는 분야를 선택했습니다. 식문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반찬 산업은 앞으로 향후에 가장 전망 있는 분야죠. 또 직장생활 하면서 노하우를 터득한 분야라서 잘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품 구매와 셀프 경력은 국반찬 제조업의 이상적인 그런 조건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배수진을 치고 과감하게 베팅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배수진을 치라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 최성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커리어를 살렸고 아주 잘하는 분야, 자신 있는 분야였기 때문에 배수진을 치고 과감하게 베팅을 했는데요. 사실 그 자신감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창업자가 배수진 치고 과감하게 베팅하면 망하기 십상이죠. 네. 하지만 최성식 대표처럼 저희가 컨설팅을 할 때 얼마를 대출 받느냐, 배수진을 쳐도 되느냐, 안 쳐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 줍니다. 판단해 줄 때 여러 가지 조건을 이제 보게 되는데, 바로 최성식 대표 같은 분한테는 배수진을 치고 과감하게 베팅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처음 매장을 낼 때 퇴직금을 다 투자했고요. 공장 설립할 때는 전 재산인 집을 팔았습니다. 도망갈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수진을 친 겁니다. 세 번째, 사업 초기에 전력 투구했습니다. 창업 후 딱 3년 동안 딱 3일 정도 쉬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그 비행기가 이륙할 때 보면요, 처음에 전 속력으로 내달아야 됩니다. 활주로를 막 미친 듯이 광음을 내면서 달리고, 그런 후에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면 편하게, 이게 뭐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고, 구름을 만나서 기류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는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죠.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기는, 이 3년, 저는 이제 우리 인생에서 3년에서 5년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다. CEO의 탄생에도 그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미친 듯이 몰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3년, 5년도 몰입 못해요. 그냥 대충대충 편하게 그러면 사업은 망조입니다. 어떤 성공한 사람도 초기에 전력 투구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최성식 대표도 가정을 내팽겨치고 직원들은 다 쉬어도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멈추지 않았고, 이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네. 비행기가 이륙할 때까지 정말 전력 투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제조를 목적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단순히 유통이 아니라 제조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공장을 임대해서 제조를 하고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이를 통해서 정부 자금을 지원받아서 자가 공장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만일에 제조업을 한다, 벤처기업을 한다, 또는 협동조합을 한다, 그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사회적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가 무궁무진합니다. 정말 제가 컨설팅 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착한 뜻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너무나 그 정부가 다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부의 좋은 지원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몰라서 엉뚱한 데 가서 노크를 하거나 혼자 그냥 이전 투구해야 되는 그런 분야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다 지원받다시피 하면서도 또 성공을 못해요. 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들 중에 정부 지원금이 끊기면 어려움에 처할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발 그런 분들은 저한테 와서 컨설팅 좀 받으세요. 왜 저는 본인이 힘이 딸리는데, 그리고 저희가 처음부터 컨설팅비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는 상담료가 굉장히 저렴하고, 상담을 통해서 가설을 세우기 전까지 굉장히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런데도 안 찾아와요. 사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저 같은 컨설턴트가 똑똑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훈수 뜨는 사람이 필요한 게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개입이 되면 내가 뭐가 씌어가지고 눈이 안 보일, 장님처럼 너무나 눈에 콩깍지가 신 것처럼, 그래서 안 보이는 게 있는데, 그럴 때 오랜 경험이 있는 객관적인 어떤 시각을 가진 사람의 조언이 필요하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됐건 다른 사람이 됐건 여러분 컨설팅을 의뢰해서, 컨설팅은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되면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어려움에
어떤 돌파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사업 고민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옥의 탄생 코칭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역시 이용하십시오. 투자하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투자를 하세요. 영어 잘하는데 나 혼자 독학해서 해서 영어 잘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영어 잘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영어 잘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영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해외 연수를 떠나든지 영어 학원에 등록을 하든지 원어민과 대화를 하든지 해서 투자를 합니다.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를 하죠. 네. 자, 5번째 비결 보겠습니다. 공부하면서 쌓은 인맥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 우리 이제 그 직장 다니면서 대학원 MBA 과정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시간이 이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자기의 커리어를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시간을 잘 활용하면 특히 이제 그 MBA 과정에서 배우는 것 못지않게 인맥을 쌓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나쁜 인맥이 그 관계망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최성식 대표처럼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지만 상처가 무서워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숲길을 헤쳐나갈 때는 풀뿌리에 찔릴 수도 있고요.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다리가 삘 수도 있습니다. 삔 다리는 낫게 마련이고 풀뿌리에 찔려서 상처가 좀 난다고 해서 큰 문제 안 생깁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뭐 별거 없기 때문에 어차피 다 죽어서 흙이 될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죽으면 다 별거 아닙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기왕 해보고 싶은 거 도전해보고 사는 거지. 늘 뭐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다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처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아지를 바깥에 내다버리지 못하는 거는 집에서 그냥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면 밖에 나가서 자생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강아지가 아니죠.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고생 안 하면서 도전하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고생할 각오를 하면 썩어도 준치라고, 네, 또 필요하면 또 저희 같은 사람의 도움도 얻고 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석박사 과정을 하면서 인맥을 쌓고 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마트 인맥만으로는 창업에서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6번째, 연구개발에 대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제조기업들 보면 제가 좀 안타까운 게 R&D 기업이 되어야 되는데 R&D에 대한 투자를 좀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한 그런 브랜드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R&D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최성식 대표도 사업 초기부터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에 투자를 했죠. 최고의 제품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소스 개발 및 제품 연구 활동을 창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속해 왔습니다. 자, 이제 7번째 성공 비결입니다. 초기 가맹점 모집에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프랜차이즈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가맹점을 모집하는 비결이 있어요. 몇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모집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 보면요, 참 답답한 게 인터넷 마케팅에 한 달에 4천만 원씩 5천만 원씩 퍼붓습니다. 그런데 뒤로는 가맹점포가 계속 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 모델은 진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사업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자질이 없고 재능이 없는 사람을 키우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 법입니다. 요즘 뭐 제 생각에는 스타 매니지먼트 회사들이 스타들을 키울 때 어차피 시스템이 좋으니까 정말 뭐 애들 뽑아가지고 성형수술을 시키면 되고 그 시스템에 넣어가지고 훈련이 되면 다 그렇게 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 스타 매니지먼트 회사들도 안 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반에서 꼴찌하는 학원생을 뽑아서 서울대를, 학원 시스템이 좋아서 서울대를 보낼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아무리 학원 시스템이 좋아도 반에서 1, 2등 안에 드는 애들이 또 학원에 가서 거기서도 또 서울대를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가맹점 모집에 이 적은 비용, 이 가맹점주들한테 돌아가야 될 비용이 가맹점 모집하는 마케팅 비용으로 다 나가고 있는 게 요즘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국 선생은 가맹점 모집에 큰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그 직영점 매출이 높아서 지인들을 통해서 가맹점이 많이 모집됐고요. 이렇게 이제 가맹점 모집에서 절약된 비용을 제품질 향상을 위해서 알뜰하게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8번째 비결입니다. 가맹본부 수익원에 확실한 적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수명이 짧고 계속 이 하나 브랜드 만들고 또 브랜드 만들고 또 브랜드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익원이 명확하게 적립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선생은 수익원을 확실하게 적립을 했습니다. 로얄티를 1.5% 받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가맹 본사가 가맹점에 받는 로얄티가 한 3%에서 8%대 정도 됩니다. 평균 한 5, 6%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요. 매출의 5, 6%입니다. 그리고 광고 분담금으로 한 3%에서 5% 정도를 추가로 받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매출액의 아주 적게는 5%, 많게는 한 8%, 10%,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30% 이상을 로얄티로 내야 되는 경우도, 그러니까 서비스업은 이제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든 그런데 우리나라는 로얄티 액수가 참 적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1.5% 정도면 사실 많은 건 아닌데요.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가맹점주가 로얄티를 꼬박꼬박 잘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국선생은 가상 계좌를 만들어서 선입금 후발주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게 그 보통 그 후불제를 그 가맹 본사가 가맹점주를 위해서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품 대금을 납품하지 않았는데도 물건을 공급해 주게 되면 미수금이 많이 쌓여서 결국 가맹점은 계속 빚이 쌓이는 거고요. 가맹점은 굉장히 자금난을 겪게 되는데 철저하게 처음부터 선입금 먼저 돈 내고 그거 확인되면 물건을 발주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성공을 거뒀고요. 또 그렇게 이제 보통 그 가맹 본사에서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의 슈퍼바이저들이 돈 내라 마라 해서 가맹점주하고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맹점을 순회하고 지도하는 슈퍼바이저들과 가맹점주들의 사이가 좋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시스템이 성공의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근무 경험으로 조직 관리를 했습니다. 사업 초기에 대기업에 근무를 해보는 경험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는 너무 오래 있는 건 별로 저는 아예 있으려면 그 임원 될 때까지 있든지 아니면 좀 적당한 시점에 우리 그 반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최성식 대표 정도 나이 한 40대 중반 정도에 좀 일찍 창업을 어차피 생각한다면 좀 일찍 나오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50 넘어서 뭐 50대 중반까지 있다가 나오게 되면 완전히 길들여진 집고양이나 반려동물처럼 너무 좀 자생력이 약해지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창업이라고 하는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CU의 탄생 과정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내가 돈을 그 1억, 2억, 3억씩 투자를 하는데 왜 그 작은 교육비를 투자를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 그 창업 그 CU의 탄생 포럼 회원들 보면요. 정말 10만 원도 아까워서 벌벌 떨다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서 창업하고 나서 한 달에 500씩 600씩 적자 나는 거 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여러분. 10만 원도 안 쓰려고 벌벌 떨다가요. 500, 600씩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이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과가 나지 않았을 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가장 두려운데 망하든 흥하든 결과가 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저도 사실 옛날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벤처붐이 불 때 이 창업 사이트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서 이 정말 포탈을 한번 만들어 보리라 생각을 하고 대기업에서 이제 투자를 유치를 했어요. 그리고 2차 투자를 개인 투자자한테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투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때 다니지 않던 교회까지 다니면서 투자를 유치해 보려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결국 투자가 유치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투자 유치가 될까 말까 할 때 그때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투자가 유치가 안 되는 게 딱 결정이 나고 나니까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습니까? 결론이 딱 내려지니까 너무 편안했어요. 인간도 죽고 나면 정말 편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이야기가 많이 빗나갔는데요. 어쨌든 대기업에 근무했던 그런 경험으로 좀 시스템 체계적으로 이제 조직 관리를 했다라는 거죠. 중소기업 그 최성식 대표가 이야기하는 애로점 중에 하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업무를 처리하는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대기업하고 비교하면 좀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직원들의 역량 부족을 체계적인 업무 매뉴얼을 통해서 대기업 수준의 업무 역량을 발휘하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40대 중반까지는 빠릿빠릿한데 40대 이제 저는 한 50대 중반까지 이렇게 넘어가면 그런 것들이 잘 발휘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그 너무나 이제 그 좀 현장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베이비 부모 퇴직자들한테 50대 이상까지 직장 생활 하시는 분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시하는 것만 하지 마라. 지시하는 일만 하는 입장에 서 있으면 현장하고 너무 멀어져서 창업하고 난 이후에 적응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근데 우리 대기업에 계셨던 분들이 상당히 좋은 교육도 많이 받고 또 체계적인 어떤 조직의 시스템도 경험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 중소기업 다니던 사람에 비하면 너무나 강점이 많은데 그 강점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시오의 탄생에서는 그 강점을 시오의 탄생 코칭 스쿨에서는 그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현장 감각을 잃지 마라. 필드 감각이 창업 준비를 할 때는 필드 감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 성공 비결입니다. 사업 시작부터 명확히 했습니다. 뭐를? 경영 이념을. 우리 이제 기업이 우리가 그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이 흔들립니다. 정말 그 사장을 뒤흔드는 이거는 정말 사업을 해봐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격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해요. 인격이 완성된 분들은 사업을 하고 나서도 훨씬 덜 흔들립니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능력 있는 사람들도 인격은 완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얕다 보니까 굉장히 일희일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일희일비하는 게 사람을 지치고 힘들게 하고 에너지를 완전히 고갈시키고 소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창조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될 에너지가 고민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힘들어하고 푸념하고 이러는데 다 써버리는 거죠. 근데 내가 뿌리를 탄탄하게 하게 되면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훨씬 줄어듭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영 이념을 확립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 시작부터 가치 있는 식품으로 사람을 이롭게 하자라는 경영 이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성식 대표는요, 제가 그 이제 MBA 과정 강의를 할 때 그 최성식 대표한테 들었던 내용입니다. 근무할 때도 거래처 선정하는 본인은 거래처 선정하는 기준이 제품보다도 경영자의 철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품을 잘 만들어 오는 사람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게 어떤 경우에도 품질을 위해서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가 운영하는 기업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제품이 좋아도 원가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마트가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경영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절대 그 사람은 속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런 거래처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바로 그런 본인의 회사 다닐 때의 그 직업 철학이 경영 철학으로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 바이어였을 때 찾고자 했던 그런 기업처럼 본인도 그런 기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떤 경우에도 품질을 양보하지 않는 그런 경영을 지금 5년째 해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최성식 대표의 성공 비결 10가지. 1번은 커리어를 살렸다. 그래서 그런 커리어를 살리는 업종을 선택했고 2번은 배수진을 치고 과감하게 베팅했고 3번은 사업 초기에 전력 투구했고 4번은 처음부터 단순 유통이 아닌 제조 목적으로 시작을 했다.
요즘 사실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단순 유통업체들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핵심 역량이 있어야 돼요. 코어 컴피턴시가 뭐냐? 그죠? 유통은 지금 다 온라인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몰들이 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어 컴피턴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MBA 및 지금 이분은 박사과정까지 한 참 훌륭한 CEO네요. 그래서 대학교에 강의도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MBA 및 석박사 과정을 하면서 쌓은 인맥을 사업에 활용을 했다. 그리고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해서 R&D를 강화해서 R&D 기업이 되고자 했다. 그 다음에 초기 가맹점 모집에 적은 비용을 들이고 그 비용을 체질을 강화하는 데 투입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가맹본부의 수익이 확실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리고 대기업 근무 경험을 살린 조직관리. 대기업식의 시스템화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근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역량이 부족한 직원들도 대기업 수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열 번째, 명확한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영 이념을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최성식 대표의 성공 비결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그 사장학교 CEO의 탄생 코칭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과 한 번 가본 길은 다릅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여정은 1년, 2년, 3년, 5년, 10년, 100년, 200년 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본 사람들은 훨씬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요, 수없이 연습을 반복합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을 그 길을 가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눈 감고도 세포 하나하나가 최고의 방법을 기억하게 해서 거기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래서 어떠한 오류도 허락하지 않는 거죠. CEO의 탄생은 창업 준비, 그리고 창업할 때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창업해서 매출, 연간 매출 1억부터 연간 매출 몇천억까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력, 원히트 원더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담다 보니까 500페이지가 넘는 그런 대장정, 성경책만한 그런 두피의 책이 돼버렸는데요. 책을 펴내면 사람들이 책을 읽을 줄 알았더니 공짜로 줘도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교육을 하고 또 코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가라면 평생을 옆에 두고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6년의 컨설팅 노하우가 다 담겨 있고 700여 개의 사례를 제가 담았습니다. 창업과 경영에 저는 바이블이라고 자신합니다. 그게 CEO의 탄생인데요. 창업부터 지속 경영까지 여러분의 사업 여정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배우는 사장학교 CEO의 탄생 코칭 스쿨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